차가운 공기가 식탁을 지배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강태무와 서윤아 사이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정적만이 가득했다. 은식기가 자기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심지어는 작은 기척조차 허용되지 않는 듯한 공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무.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상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서윤아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집의 완벽한 장식품이었다. 아름답지만 말이 없고 존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계약의 산물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친척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강태무에게는 안정적인 우호 지분이 필요했다. 그리고 몰락 직전의 서윤아의 집안에게는 그의 돈이 절실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가 만나 5년짜리 계약 부부가 탄생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빽빽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상호 간의 사생활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시도하지 않는다. 서윤아는 그 모든 조항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녀는 강태무가 원하는 완벽한 아내, 즉 존재하지 않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오늘 저녁에 있을 VVIP 자선 파티 역시 그 역할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오늘 저녁 파티 7시에 출발한다. 준비하도록.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강태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윤아는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대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는 이미 신문의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다. 서윤아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안의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5년. 길고 긴 시간이었다. 곧 이 지긋지긋한 계약도 끝이 날 터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가 총집결한 듯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사람들의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강태무는 이 세계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처럼 여유롭고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의 옆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서윤아가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그녀는 우아한 실루엣의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색을 잃은 듯 보였다. 사람들은 강태무에게 아첨 섞인 인사를 건넸고 그의 아내에게는 의례적인 미소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태무 회장이 왜 저렇게 조용한 여자를 옆에 두었을까 하는 호기심과 어차피 장식품이겠지 하는 무시가 섞여 있었다. 서윤아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다. 그녀는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강태무의 반 발짝 뒤에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규칙이었다. 강태무는 재계 인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비즈니스를 이어갔다. 그는 파티장에서조차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진성그룹의 이익과 성장에만 있었다. 아내라는 존재는 그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서윤아가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진성그룹의 오랜 라이벌, 명성그룹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강태무와 악수를 나누면서도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서윤아에게 잠시 던졌다. 강태무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최 회장도 오셨군요. 이런 자선 행사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민주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강 회장. 최근 진성그룹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대 미술 작품을 구입했다고 들었네. 본관 로비에 전시했다던데. 안목이 대단해.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 있었다. 그가 언급한 작품은 극도로 난해하기로 소문난 신진 작가의 설치 미술품이었다. 예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비즈니스맨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민주는 강태무가 당황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작품, 존재의 해체적 재구성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다던데. 강 회장께서는 그 작품의 어떤 철학적 가치를 보고 거액을 투자하신 건가?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그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일밖에 모르는 강태무가 예술에 대해 무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물론 작품 구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제만 했을 뿐 그 작품의 철학적 의미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최민준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이 자리에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가 적당한 말로 둘러대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서윤아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민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강태무는 놀라움에 굳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말투는 전문가처럼 단호했다. 작가는 기존의 정형화된 사물, 즉 존재를 의도적으로 분해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물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위한 재구성의 과정이죠. 그녀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진성그룹이 추구하는 혁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 작품은 진성그룹의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가장 완벽한 메타포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심오하다고 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가치인 셈이죠.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막힘이 없었다. 심지어 기업의 경영 철학과 예술 작품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통찰력까지 보여주었다. 연 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태무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그의 아내에게 완벽하게 방역을 당한 꼴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서윤아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저 아름다운 마네킹인 줄로만 알았던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성의 아우라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다시 강태무에 반 발짝 뒤로 물러나 원래의 그림자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태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윤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5년. 지난 5년간 자신의 옆에 있었던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과 그녀의 조용한 태도 뒤에 이토록 깊은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보호하듯 당당하게 상대를 압도하던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서윤아 씨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호칭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서윤아.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파티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최민준의 굴욕적인 표정도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조금 전까지 빛나던 지성의 불꽃을 감추고 다시 고요한 그림자가 된 아내의 옆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텅 빈 공기 같았다면 오늘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찬 진공 상태와 같았다. 강태무는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야경 대신 옆자리에 앉은 서윤아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강태무의 눈에는 더 이상 같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묻고 싶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냐고. 미술을 전공했었냐고.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고.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입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들 사이에 쌓아온 규칙을 깨는 행위였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 그의 혀를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아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민준이 강태무를 조롱하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파트너가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의리였다. 그리고 어쩌면 5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든 것일지도 몰랐다. 차가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강태무가 먼저 내렸고 서윤아가 그 뒤를 따랐다. 늘 그랬듯이 그는 서쪽 동으로, 그녀는 동쪽 동으로 향하는 갈림길 앞에 섰다. 그것이 그들의 암묵적인 경계선이었다. 오늘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향할 터였다. 서윤아는 작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잠깐만.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윤아는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자 강태무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색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늘 수고했어. 그것은 5년 만에 처음 듣는 계약과 무관한 그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서윤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과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 스쳤던 생경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갑기만 하던 그에게서 처음 본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얼어붙었던 그들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작은 파문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의 식사가 조금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정적이 텅 빈 진공 상태였다면 오늘의 정적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강태무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는 대신 맞은편에 앉은 서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옅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녀의 아침 옷차림을 인지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아는 그의 낯선 시선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그의 마지막 말, 수고했어라는 한마디가 밤새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신문 뒤에 가려져 있어야 할 그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생경했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의 얼굴에 무언가 묻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고 마치 자신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강태무는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본 그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조용한 여인 사이의 간극이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아라는 존재를 하나의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서윤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할 생각이었다. 결혼 전에 검토했던 서류 뭉치 속에 건조한 정보들 말고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진짜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다. 어젯밤 그 작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 질문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취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튀어나왔다. 서윤아는 순간 움찔하며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질문이 혹시 자신의 돌출 행동에 대한 질책은 아닌지 가늠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분야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고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단답형 대답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정적 교류라는 영역은 그에게 있어 미지의 땅과 같았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라는 그녀의 말과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에 스쳤던 아련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아침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날 이후 강태무의 일상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창밖으로는 서윤아가 가꾸는 작은 온실 정원이 보였다. 그는 이전까지 그곳에 정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희귀한 허브와 작은 야생화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파티장에서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소박하고 평온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원에서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서윤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윤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이 어쩔 줄 몰라 허공에 떠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동쪽 벽이 허전해 보이는군. 키가 큰 나무를 심는 게 좋겠어. 그의 말은 순수한 제안이었지만 그의 딱딱한 말투는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서윤아는 그의 말을 오해했다. 그녀는 이 작은 정원이 지난 5년간 이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가꿀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곳의 식물들은 모두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해서 키 큰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무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고 비판한 꼴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녁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한식 위주로 차려진 것이다. 지난 5년간 저택의 식단은 강태무의 입맛에 맞춰진 양식 코스가 대부분이었다. 서윤아는 당황하여 주방장에게 물었지만 주방장은 회장님의 특별 지시였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배려는 고맙기보다 부담스럽고 두려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강태무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그녀를 보며 초조해졌다. 김 비서가 보고한 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소통하려는 그의 서투른 시도들은 계속해서 엇나가며 그와 그녀 사이에 오해의 벽만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서윤아 앞으로 대학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작은 미술 전시회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녀가 졸업한 미술사학과의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외출에 대한 내용은 비서를 통해 강태무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통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날 저녁 강태무가 그녀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왔다. 계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 모임에 꼭 가야 하나? 서윤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오랜만에 선후배들도 만날 겸 해서요. 강태무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지마. 외부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그의 말은 서윤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불필요한 구설수. 결국 자신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라는 뜻이었다. 파티장에서의 일은 그에게 감동이 아니라 경고였던 것이다. 다시는 나서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실망감과 서러움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도 강태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초대장에 적힌 남자 동문의 이름이 신경 쓰였다. 그저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 질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설사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결국 그는 가장 익숙한 방식, 즉 통제와 명령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서툰 행동들은 서윤아를 더욱 깊은 혼란과 오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계약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의 곁에서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가 두려웠다. 차라리 이전처럼 완벽한 타인으로 남는 것이 편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의 세상에 작은 균열을 냈던 파티장의 그 순간을 차라리 잊고 싶었다. 한편 강태무의 사무실에서는 김 비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고하고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한국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재학 시절 내내 촉망받는 인재였고 졸업 후에는 프랑스로 유학하여 큐레이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강태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아라는 여자가 자신과의 계약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꿈과 미래가 있었다.
그는 그저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사실 빛나는 재능을 지닌 인재였다. 그는 5년 전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강태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서 그녀가 좋아할 만한 희귀한 미술 서적을 한 권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의 방문 앞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는 못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책을 올려놓았다.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책을 발견한 서윤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책 표지만을 바라보았다.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그녀가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던 책이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안았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남자의 온기가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얼음벽에 생긴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명성그룹의 회장실, 최민주는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체스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파티장에서 당했던 굴욕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사냥감의 가장 작은 변화, 가장 미세한 약점도 놓치지 않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모든 감각이 강태무에게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일을 곱씹었다. 강태무의 아내 서윤아. 그저 배경처럼 서 있던 여자가 던진 한마디에 판이 뒤집혔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지식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의 강태무의 반응이었다. 최민주는 분명히 보았다. 얼음장 같던 강태무의 눈동자가 그 여자에게 향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종류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빙벽에도 균열은 생기는 법이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서윤아, 강태무 회장의 부인.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집안 배경, 과거, 취미, 인간관계, 모든 걸 알아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최민주는 직감했다. 강태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을 어쩌면 자신이 방금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체스판 위에서 퀸은 이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터였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윤아의 집안은 서진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파산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부지와 몇몇 특허권이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진성그룹의 한 자회사에 헐값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것들은 진성그룹 전체로 보면 있으나 만화한 자산이었지만 서윤아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실패의 상징이었다. 최민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서윤아는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명성그룹 측에서 서진건설이 남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난 사안을 트집잡아 파산 과정에서의 문제를 거론하며 언론에 악의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진성그룹, 몰락한 협력사 헐값에 집어삼켜 도덕성 논란.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마치 진성그룹이 서진 건설의 파산을 유도하고 자산을 강탈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공격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에 진흙을 던지는 인격 살인이었다. 그녀는 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파티장에서 섣불리 나섰기 때문에, 최민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그녀를 올감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태무에게 알릴 수 없었다.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의 문제였다. 그녀는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변호사를 찾아가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밤을 새워 읽었다. 하지만 거대 그룹인 명성을 상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편 강태무는 아침 보고 시간의 법무팀으로부터 명성그룹의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았다. 처음에는 최민준의 유치한 도발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 명성이 문제 삼고 있는 부지는 서진건설의 소유였던 곳입니다. 사모님의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의 진짜 목표는 그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바로 서윤아, 그녀 자신이었다. 강태무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살기가 흘렀다. 최민준, 감히 선을 넘는군.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서윤아 씨,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오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분노는 진성그룹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람, 자신의 아내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서재에 들어선 서윤아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강태무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사의 피해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과할 필요 없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의 단호한 말에 서윤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 서진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 최민준이 물고 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그는 그녀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파트셔너로 대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며칠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강태무는 서윤아의 서재, 지난 5년간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던 그 공간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서재는 먼지 쌓인 법률 서류와 빛바랜 옛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계약서의 파트너가 아닌 한 사람의 딸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늦은 밤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을 때였다. 서윤아는 낡은 앨범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을 본 강태무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이전에 그였다면 못 본 척하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질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힘들면 잠시 쉬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서윤아는 그가 건넨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탈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적 교류 금지 조항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조금 서로에게 닿고 있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강태무의 지시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명성그룹이 문제 삼은 부지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동시에 명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혹을 언론에 터뜨렸다. 그것은 최민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재계는 진성그룹의 과감한 대응에 술렁였다. 고작 작은 부지 문제에 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강태무가 온 세상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서윤아는 내 사람이다.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서윤아는 뉴스를 통해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 이행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던 저 남자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계약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강태무의 방역은 효과적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궁지에 몰린 쥐를 더욱 사납게 만들었다. 최민준은 이성을 잃었다. 비즈니스에서의 정정당당한 패배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강태무가 서윤아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을 이토록 몰아붙인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제 사업적 이익이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태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는 서윤아가 있어야 했다. 최민준의 공격은 더 이상 언론 플레이나 법적 분쟁 같은 점잖은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손을 뻗었다. 서윤아가 가끔 들르는 갤러리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남자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 뒤로 검은 세단이 며칠 동안이나 따라붙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저택의 담벼락 근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것들은 명백한 경고이자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물리적인 위협이었다. 강태무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철통 같은 경호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서윤아는 그 시스템의 가장자리, 즉 동쪽동이라는 독립된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곳에 혼자 둘 수 없었다. 단 1%의 위험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들 관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장 큰 규칙을 깨뜨리기로. 그날 저녁 강태무는 서윤아를 찾아갔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본론부터 말했다. 오늘부터 내 쪽 서쪽동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윤아는 그의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네? 그게 무슨... 그녀가 되묻자 그가 말을 이었다. 최민준이 사람을 붙였어.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내 옆이 가장 안전해.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협이 그토록 가까이 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당혹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강태무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계약서보다 당신 안전이 우선이야. 이건 명령이자 부탁이야. 부탁이라는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에 서윤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단출한 짐들이 서쪽 동이 손님용 침실로 옮겨졌다. 거대한 저택은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거실과 서재, 주방을 공유하게 되었다. 공기는 어색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서윤아는 최대한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강태무 역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툴렀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공간의 공유는 그들에게 대화를 강요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밤, 두 사람은 거실이나 서재에서 자주 마주쳤다. 어느 늦은 밤 서윤아는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강태무를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무겁고 외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지. 아버지의 사업을 노리던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 때문이었어.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법은 그들의 편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어.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걸.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강해지는 것에만 매달려 왔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내 보였다. 서윤아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의 냉정함은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껍게 쌓아 올린 갑옷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잔에 조용히 술을 따라주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강태무가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옛 미술 서적들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보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프랑스에서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들었어.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아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전 꿈일 뿐이에요. 이제는 다 잊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아련했다. 강태무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보고 있던 책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물었다. 왜 그렇게 미술을 좋아하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술은 작가의 영혼이 담긴 언어라고 생각해요. 잊혀진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주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마치 시간을 여행하며 과거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꿈을 이야기할 때 반짝반짝 빛이 났다. 강태무는 그 빛나는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앗아간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거워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었다. 강태무는 정원에 나가는 그녀를 위해 보디가드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추가로 배치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창가에서 추워 보이는 것을 보고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기도 했다. 서윤아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랐지만 재킷에서 전해져 오는 그의 천에 얼굴이 붉어졌다. 서윤아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냉혹한 CEO가 아닌 상처받고 외로운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가끔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그의 모습이나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지듯 잠든 그의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것은 계약관계에서 오는 의무감이나 동정심과는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도 최민준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책회의로 늦게 끝났다. 강태무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윤아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소파에 무방비하게 잠들어 있는 그를 발견했다. 흘러내린 안경,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 지친 숨소리.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안경을 조심스럽게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담요를 덮어주던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뺨에 스쳤다. 아주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의 흐릿한 시야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이 가득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물리적인 벽과 함께 마음의 벽마저 거의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지난밤에 강렬했던 순간 이후 서쪽 동이 공기는 낯설고도 미묘한 떨림으로 가득 찼다. 강태무와 서윤아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툰 침묵 속에서 맴돌았다. 아침 식탁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신문이나 책이 아닌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고 짧은 평화였다. 최민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물리적 위협이 강태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서윤아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는 진성그룹 내부에 오래전부터 심어두었던 스파이를 움직였다. 목표는 진성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M&A 관련 정보였다. 작전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인수합병 관련 1급 기밀 데이터가 경쟁사로 유출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인수 대상 기업은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최민주는 내부 스파이를 통해 유출 경로를 조작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과 자금 흐름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만들었다. 바로 서윤아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 소식으로 뒤덮였다. 진성그룹 M&A 기밀 유출, 범인은 CEO의 아내. 파산한 가문의 딸, 복수를 위해 남편의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다. 기사는 소설처럼 자극적이었다. 최민주는 서윤아의 이름으로 된 휴면 해외 계좌에 거액의 돈을 입금시켜 놓았고 기밀 유출이 시작된 IP 주소 또한 강태무의 저택 내부로 조작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세상은 순식간에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만들었다. 서윤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혐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저택에 감금된 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순간적으로 그녀조차 자신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강태무의 결정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집.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태무의 경영권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숙부와 원로 이사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몰아붙였다. 한 이사가 조작된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이래도 그 여자를 감쌀 겁니까?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수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회장님이 들인 저 여자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혼을 발표하고 서윤아 씨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장님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사회는 회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회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들렸다. 그들은 강태무가 평생을 지켜온 이성과 효율의 신념에 호소하고 있었다. 제국을 위해 개인의 감정쯤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서윤아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런 남자였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지금쯤 이혼 서류를 준비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를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년간의 계약 관계는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구나.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태무는 이사들의 맹렬한 비난 속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냉철한 이성은 그들에게 동의하라고 속삭였다. 서윤아 한 명을 버리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아버지의 유산,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파티장에서 총명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 찢던 여린 모습, 지친 자신을 위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는 텅 빈 성의 왕이었다. 하지만 서윤아라는 존재가 그의 얼어붙은 성에 들어온 이후 그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황량한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스스로 꺼버릴 수는 없었다. 제국을 잃을지언정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숙부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결정하게 강태무, 회사를 선택할 텐가 아니면 저 여자를 선택할 텐가. 강태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결정을 묻는 건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내 아내는 진성이고 진성은 내 아내요. 당신들은 지금 둘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경악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 둘 모두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자들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찾아내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선언은 이사들을 향한 경고이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제국과 한 사람 사이에서 제국을 걸고 한 사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이사들의 침묵 속에서 얼어붙었다. 바야흐로 폭풍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무가 이사회를 뒤로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아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밤새 직접 작성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요구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친 기색에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밀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강태무는 테이블 위의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 한마디에 서윤아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아파하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그 순간 서윤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강태무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김 비서를 비롯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법무팀, 보안팀 직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윤아를 앉혔다. 몇몇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태무의 태도는 확고했다. 이 사건은 서윤아 씨를 목표로 설계된 함정이다. 그렇다면 이 함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사람 역시 서윤아 씨뿐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싸울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 팀원들이 조작된 디지털 증거를 역추적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동안 서윤아는 다른 곳에 집중했다. 그녀는 사건의 방법이 아닌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최민준 회장은 극도로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중대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외부인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진성그룹의 깊은 원한을 가진 내부 인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녀의 통찰력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팀은 진성그룹 내부의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승진에서 누락되었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과거 최민준과 연관이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용의선상을 좁혀나갔다. 이때 서윤아의 미술사학적 지식이 의외의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미세한 패턴과 변칙성을 찾아내는데 익숙했다. 그녀는 수많은 재무보고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숫자의 불일치를 발견해냈다. 그 불일치는 재무팀의 한 중간 간부, 박성진 부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한때 강태무의 숙부 라인에 있었지만 강태무가 회장이 된 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또한 최근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자백과 그 배후에 최민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강태무는 당장 그를 잡아다 신문하려 했지만 서윤아가 그를 말렸다. 그는 배신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압박보다는 그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해요. 서윤아는 덫을 놓을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박 부장에게 유출된 M&A 정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신기술 개발 정보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최민준이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곧 그를 꼬리 자르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불안해진 박 부장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최민준에게 다시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태무의 팀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전의 날, 강태무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진성그룹의 몰락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강태무는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먼저 자신과 아내에게 쏟아진 모든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음모라고 선언했다. 기자들이 술렁이는 순간 그는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박성진 부장과 최민준의 비밀 접선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녹취록 속에서 최민준은 서윤아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지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박 부장을 향해 멍청한 개처럼 시키는 대로 잘했어.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알아서 처리해야지 라며 조롱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기자회견장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박 부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울부짖으며 최민준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최민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희대의 악녀였던 서윤아는 한순간에 비극적인 음모의 희생양이자 남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영웅이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태무는 다른 모든 것을 등지고 오직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걸고 그녀의 명예에 스스로 왕관을 씌워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끄러웠던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둘 사이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강태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파트너나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자신조차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준 현명한 전략가였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감사와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을 올가매던 거대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최민준의 몰락 이후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다.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강태무의 저택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동쪽 동과 서쪽 동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서윤아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고 강태무 역시 그녀가 있는 공간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따뜻한 침묵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5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하루하루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아는 불안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태무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행동이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사람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위기가 끝난 지금 그는 다시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돌아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 따라 자신을 놓아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이별에 대비해 조용히 프랑스 유학 정보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처받을지도 모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강태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아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의 흑백 같던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색채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5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 협상보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강태무는 서윤아를 진성그룹 본사 로비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일장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그 난해한 현대 미술 작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작품 앞에 선 그녀에게 말했다. 진성아트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직을 맡아줬으면 해. 서윤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진성아트재단은 국내 최고의 미술지원재단 중 하나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꿈을 더 이상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 그것은 단순한 직책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실현시켜주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지지하겠다는 그의 서툰 방식의 고백이었다. 서윤아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 걷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의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는 최고급 요리로 차려졌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식사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한때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서윤아가 먼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네요. 우리 계약 마지막 날. 그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말없이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년 전 그들의 첫 만남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서류철이었다. 서윤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 마지막은 이런 비즈니스적인 방식이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빽빽한 법률 용어로 채워진 계약서 대신 고급스러운 양피지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의 진심이 담긴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평생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가압 지아, 사랑을 배우게 된 남편, 강태무, 예, 세상을 구해준 나의 공주, 서윤아, 계약기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계약조항, 제1조, 갑과 을은 앞으로의 모든 아침과 저녁을 침묵이 아닌 웃음으로 함께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서로의 꿈을 경청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최고의 동반자가 된다. 제3조, 갑과 을은 힘든 순간에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 제4조, 핵심 조항. 갑 강태무는 자신의 유일한 공주인을 서윤아를 평생 아끼고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맨 아래 서명란에는 강태무의 이름 옆에 서윤아의 이름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서윤아는 종이 위를 번지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강태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아 씨, 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해 주겠어?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고백에 그녀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세상 가장 큰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이 그의 이름 옆에 나란히 새겨졌다. 1년 후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강태무와 서윤아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서윤아는 진성 아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큐레이터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더 이상 얼음 장벽이라 불리지 않는 강태무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자신의 옆에서 빛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 냉정하기로 소문났던 CEO는 마침내 자신만의 유일한 공주를 찾아 그의 세상 전부를 바쳤다.